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차 안에서 관계한 남편.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진짜 벌어진 것입니다. 딸의 의심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62세죠. 30년 넘게 남편 박진태와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양복을 다리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딸 예진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조용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옛날에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잖아. 저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한번 꺼낸 이야기였는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번에 내가 좀 도와줄게. 멋진 공간 하나 열어봐.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그런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향긋한 커피 향에 둘러싸여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이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은 그냥 어떤 카페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봐.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뭔가 설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에 찬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반짝임의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부동산 정보를 찾아다니며 여러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편하잖아.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테이블 몇 개 놓기에 딱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여기로 정합시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매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제 일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인테리어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함께 의논했어요. 바리스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찰 것 같았거든요. 경험 있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공간이 제 꿈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남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배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만들고 원두를 시식해보고 테이블 배치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 예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를 챙기려고 자주 왔어요. 엄마, 바리스타 분은 언제 오세요? 내일 모레 첫 출근이야. 아빠가 소개해준 분인데 경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더라. 예진이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고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최지연?
엄마, 이 사람 아빠 고등학교 동창 맞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이력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지현 65세, 바리스타 자격증에 카페 근무 경력 1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동창이라고 했나? 작년 동창회 때 봤어요. 아빠가 인사시켜주면서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진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아빠도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한 거겠지. 엄마는 정말 순진해요. 예진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예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어때요? 평소와 다른 점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카페 준비를 도와주면서도 왠지 들떠 있는 것 같았고요. 글쎄, 카페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전화 통화도 많이 안 하시고? 전화? 아, 요즘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를 많이 하긴 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예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블랙박스 하나 설치해 볼게요. 블랙박스? 갑자기 왜? 요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아빠 차도 오래됐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해서 하는 일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날 저녁 예진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설치할게요. 예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 장난기 많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몰래 할 필요가 있나? 아빠한테 말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진은 차 안에서 설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설명서를 보며 꼼꼼히 전선을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진이 차에서 나오며 손을 털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녹화도 되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 대단하네.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예진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카페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우리 딸이 와주니까 든든하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워했어요. 예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며칠 후에 블랙박스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상한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냥요. 안전운전 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예진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남편도 심지어 예진조차도 그 블랙박스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카페 오픈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예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예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망설이더라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 들어봐요. 뭘? 아빠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예진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검은 화면에 재생 버튼이 보였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재생을 눌렀어요. 처음엔 남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카페 준비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담담한 대화였어요. 그냥 직장 동료 간의 대화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뭐야,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예진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몇 초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지.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그러게요. 그때 진태 씨는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둘의 대화가 점점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남편의 목소리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 씨, 안 돼요. 수연 씨한테 미안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진이 급하게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엄마. 예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도 충격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빠를 존경하며 자란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예진은 분명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고민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이야? 어제 저녁이에요. 아빠가 지연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니?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저는 머리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 예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배신을 먼저 알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진실을 엄마에게 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했을 때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많이 피곤해? 응, 조금. 남편의 눈빛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어요. 그 작은 블랙박스가 우리 부부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지연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친절한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첫날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지연은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손님들도 만족해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참 좋네요. 고마워요. 지연 씨가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났어. 동창 모임이 있었어. 예전 같으면 그냥 믿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지연과 만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카페 뒤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때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로 들었던 게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진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고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65세 할아버지가 무슨 고등학생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보기에도 민망했어요. 둘의 모습이 마치 풋풋한 연인 같았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 사람들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모르시죠? 당연하지. 절대 모를 거야.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카페도 지연의 취업도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별일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카페 주변에서 당신 차 본 것 같던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점심 먹으러 근처에 갔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끝낼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동창회요? 응. 이번엔 부부 동반 모임이래. 당신도 같이 가자.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지연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카페 홍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창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신이 나 보였어요. 음식 주문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연 씨도 같이 일하면 좋겠네. 어차피 우리 직원이니까. 그럴까요? 지연 씨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 지연은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예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USB에 복사해 줄 수 있니? 왜요, 엄마? 한번 써볼 곳이 있어서. 예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뭔가 위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USB를 받아든 저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어요. 동창회 당일이 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당신 오늘 특별히 예쁘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지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부부 동반이라 카페가 꽤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저희 카페를 칭찬해 줬어요. 진태야, 카페 정말 잘 꾸몄네. 수연 씨가 센스가 좋으세요. 지연도 바리스타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완벽한 직원인 것처럼요. 건배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앞에 나서서 인사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 카페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TV와 연결했어요. 잠깐만요. 모두 여기 좀 봐주세요. 제 목소리에 동창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특별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도 뭔지 몰랐어요. 검은 화면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지연아, 당신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서 TV를 끄려고 했어요. 야, 이게 뭐야?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설마 진태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 카페 돈 말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한테 빌린 거였어. 그 순간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USB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동창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연은 이미 카페를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예진이 함께 가져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USB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거든요. 먼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 권사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당분간 교회 봉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신도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동창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명단에서 삭제해도 될까요? 당연히 삭제하세요. 문화센터 요가 클래스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지연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제발이요.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남의 남편 유혹해놓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태 씨가 먼저 했어요. 저는 거절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말만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계속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당신은 잠깐 미쳤고 난 30년 동안 바보였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 65세? 남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친구 사이였을 뿐이에요. 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틀어줬어요. 지연의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여자가 남의 남편 꼬신 사람이래. 65세에 무슨 바람이야.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동정을 받았어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저런 배신을 당하다니.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의 승소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높은 금액이 나왔네요. 지연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지연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 당신이 그럴 말을 해요? 제일 나쁜 건 당신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하겠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이제 그만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았어요. 다행히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싶어. 예진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빠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30년 넘게 가족이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진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가 그리울 텐데 엄마 편에 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제 몫으로 정해졌어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이 돈을 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연에게 빌린 돈이었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제일 먼저 카페로 갔어요. 간판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지연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 서빙하고 커피를 내렸던 공간이었거든요. 남편과 지연이 은밀한 눈빛을 나눴던 곳이기도 했고요. 간판을 바꿔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간판 업체에 전화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정수연 커피랩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진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새 간판이 달리던 날 예진이 와서 도와줬어요. 와, 정말 멋있다. 정수연 커피랩.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간판을 보니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제 공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혼자 운영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며칠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어떨까? 은퇴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설렜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라떼아트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집 공고 어디에 낼까요? 동네 게시판이랑 문화센터에 붙여보자. 예진이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첫 수업 날이 됐어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수강생분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원두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우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요. 수강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남편 은퇴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분들까지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카페를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예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생생해 보여요. 생생해? 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엔 진짜 엄마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예진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가 용기 낸 거죠.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예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이 흩어지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예진도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했는데 이런 일로 가족이 깨지는 게 마음 아플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판을 다시 봤어요.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대기자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다음 기수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매일이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수강생들과 함께 커피를 내리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셔츠도 제대로 다림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매일 아침 다려주던 깔끔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많이 밝아진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카페는 번창하고 있었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지연도 날 떠났어.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지연이 남편과 계속 만날 리 없었거든요. 소송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황에서 남편은 오히려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 너무 늦었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응, 당신은 늦었고 난 지금 막 시작했어.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65세면 늦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비가 좀 더 새져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커피랩 간판이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서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진이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 예진이 도우러 왔습니다. 응, 장 보고 왔어. 비 맞았어요? 옷이 좀 젖었네. 괜찮아. 봄비잖아. 저는 젖은 옷을 털며 웃었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정말 기분이 좋아. 정말 그랬어요. 남편을 만났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어요. 노을이 지면서 카페 안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신규 수강생들 오시죠? 응, 5분 오셔. 정말 인기 많아졌어요. 엄마 수업. 저는 뿌듯했어요. 62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창밖을 보니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정수연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수연으로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이었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 안에서 호흡을 세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래요. 이것도 규율이라면서 말이죠. 이런 남자와 재혼한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차분한 모습에 호감이 생겨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하지만 저는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살 정은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인문학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연자는 강세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4살의 제우건설 회장이라고 소개되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의 차분한 목소리로 철학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죠. 강세진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명상과 정신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영양사셨다고 하셨나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군요. 그의 관심이 저에게 향했을 때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강연 후 간단한 차 한 잔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이주영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60살인 주영은 제 오랜 친구로 직감이 예리한 편이었죠. 그 사람 말이야, 전처가 실종된 거 알고 있어?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종이라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헤어졌나 보지. 아니야. 기사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그 집 손주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전처 얘기만 꺼내면 집에서 바로 쫓겨났다더라.
주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묻지 말라는 말만 계속 들었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주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도 강세진 회장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의 깊이 있는 대화와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친구의 경고는 바람에 흩어지는 말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영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싶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첫날, 저는 그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거실부터 침실, 서재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부인,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전담 비서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외출 일정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단 3개의 번호만 등록되어 있었어요. 강세진 회장,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제 딸 서연이나 친구 주영의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죠. 이상하네. 제 전화번호부는 어디 있나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불필요한 연락은 부인의 평온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벽을 둘러보니 더욱 어색했어요. 일반적인 집이라면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액자에 담긴 문구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내면의 통제가 진정한 치유다 같은 말들이었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매일 아침 일정표였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종이에는 조용한 호흡 수련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같은 시간이었죠. 이건 뭔가요? 회장님께서 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마련하신 시간입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에요. 품위와 내면의 통제, 그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저는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왜 치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호흡 수련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마치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흡 수련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거실 한가운데 앉아 향을 피우는 의식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비서가 준비해준 향은 항상 같은 종류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냄새 없이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나, 둘, 셋. 호흡을 세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직접 가르쳐 준 방법이었죠. 들이마실 때 4번, 내쉴 때 6번. 정확한 리듬을 맞춰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마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거든요.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내면의 평화를 흐려뜨려요. 강세진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마저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비서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짓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표정도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웃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무표정한 얼굴이 자연스러워졌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진 회장이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게 좋은 변화일까요? 불필요한 감정은 인간을 병들게 하죠. 웃고 울고 화내고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강세진 회장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한 영혼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의 눈을 바라보니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다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마치 제가 그의 작품이 된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친구들이 그리워지지 않게 되었을까? 딸 서연의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배인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유일까요? 아니면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마저도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면대 위에 있어야 할 거울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집안을 둘러보니 거울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옷장 안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루 한마디 규칙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은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텅 빈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였죠. 이게 정말 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표정이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마치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죠. 손가락으로 뺨을 만져보니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비서의 모습도 이상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계 같았어요. 표정 변화도 없고 목소리 톤도 항상 일정했죠. 비서님, 혹시 아프신 건 아니세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기를 확인해 봤을 때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었던 딸 서연의 번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친구 주영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누가 지운 걸까요? 제 연락처들이 없어졌는데요. 비서에게 말하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인의 평온을 위해 정리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다가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책장 사이사이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거든요. 정은아 관찰 일지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보고서 같았어요. 고요함 이행률 91%, 감정 억제 우수, 외부 자극 차단 유지.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섬뜩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웃음 빈도 감소 성공, 자발적 대화 차단 완료, 거울 제거 후 자아 인식 저하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통제당하는 대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완전한 수능 상태 달성. 자아 의식 소거 진행 중.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화소였죠. 강세진 회장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재에서 그 문서를 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상 시간, 평소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았어요. 살짝 뜬 채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제가 명상하는 동안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시간, 제 자세, 호흡 패턴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같았죠. 정말 저는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뒤에 서서 몇 분간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애완동물이 잘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온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칭찬을 들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제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감정 억제도 일부러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을 때도 참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지로 하는 거였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며칠 뒤 강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35살인 그는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더 따뜻했고 경계심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부인이시죠? 정중하지만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저희는 거의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강세진 회장은 도윤이 온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재에서 나와 짧게 인사만 나누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죠. 아버지는 항상 저래요.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도윤의 말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조차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였던 거네요.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하루 한마디 규칙을 어기더라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도윤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 긴장됐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 그 이야기는 그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진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사진도 모두 없애버리셨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친구 주영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아프셔서 요양을 받으러 가셨다고만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얘기는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면서 점점 제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 대화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간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비서도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서재로 직접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저는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볼 필요 없는 자료다. 강세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보고서잖아요. 그것도 저분을 조용히 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이 뭔가 더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1시간 뒤 도윤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가 떠난 후 강세진 회장은 서재 문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받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집에 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우건설 부사장 오아림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눈빛이 진실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강세진 회장이 거실로 나왔을 때 오아림 부사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 씨로부터 심각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아림 부사장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도윤이 가져간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사적인 자료다.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닙니다. 회장님의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이 회사 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요.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오아림 부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이런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오아림 부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와 경영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오아림 부사장의 단단한 의지가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선언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세진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비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죠. 이틀 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아버지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오아림 부사장님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섞여 있었죠. 강세진 회장은 그날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나가버렸죠. 오후 3시쯤 집에 있던 비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들만 반복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즉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 강박 행동과 조직 내 부적절한 통제 행위를 이유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세진 회장이 모든 권력을 잃은 거였죠. 그리고 내부 윤리 감찰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네요. 저녁 무렵 강세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자신감 넘쳤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 그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소 완벽했던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도윤을 꼬드겨서.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휴건설이 어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내 정신적 위계에 의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과문에는 전 회장의 개인적 신념이 조직 운영에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죠. 오아림 부사장이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세진은 큰 가방 2개를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별장으로 가겠다.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명령할 권력도 없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강세진일 뿐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이름도 권위도 모두 사라진 채로 말이죠. 비서도 그날 함께 떠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감시할 대상이 없어서일까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제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강세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작은 손거울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가져왔어요. 거실에 앉아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거든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서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으니까요. 응, 서연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게. 지금은 괜찮다는 것만 알아줘. 다음 날 친구 주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였어요. 은하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주영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그 사람 이상하다고. 주영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며칠 뒤 뉴스에서 강세진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제휴건설 회장 강세진 씨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회장 시절과 달리 완전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토록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으며 본명으로도 불리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권력도 지위도 심지어 이름마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였죠. 한 달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짐을 정리하는데
벽에 걸려있던 그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이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과 주영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딸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제가 사라져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김치부터 나물까지 손맛 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가게 이름은 다시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주영이 자주 놀러와서 도움을 주었고 서연도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반찬 몇 가지를 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죠. 권력을 잃고 이름마저 버린 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